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수업 자료 텍스트 중에 노인과 바다, 유명한 작품이죠.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나타난 개인주의와 상호 의존. 어, 노인과 바다와 관련된 수업 자료는 제가 두 개쯤 할 예정인데,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로 개인주의와 상호 의존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이렇게 공동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대 사회에 와서 예전보다는 물론 개인주의가 많이 심화되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 속에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상호 의존 관계, 공동체에서의 어떤 상호 의존 관계, 또 개인주의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작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상이한 다양한 주제들이 사실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초점을 맞출 주제는 개인주의와 상호 의존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또 물론 보신 분도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은 저희 세대하고 달라서 또 예전에 이런 고전적 작품을 모르는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제가 일단 소개 차원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볼까 싶습니다. 자, 이 선전 부분 잠깐 넘어가고요. 문학줍줍이라는 이분이 이제 안녕하세요. 문학줍줍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입니다. 미국인들이 사랑하고 자랑하는 작가인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1899년 시카고 근교에서 의사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는 풋볼 선수로도 활약했던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대신 기자 생활을 택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전쟁 영웅이 되고 싶었던 헤밍웨이는 앰뷸런스 운전을 하는 의용병으로 참전하죠. 전투에서 부상병 후송에 공을 세워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1936년에 스페인 내전이 발생하자 의용군으로 가담에 참전하는 등 스스로 파란만장한 생활을 해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작가로서 그는 초반에 무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당시 유명 작가는 위대한 그래서 이런 군 생활의 경험이 이 헤밍웨이의 작품에 사실은 많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군대에서 이제 헤밍웨이 작품 중에 보면 무기의 자리끄라, 뭐 또 다른 권투 선수 이야기도 나오고, 치열한 어떤 투쟁, 어떤 남성적인 그런 어떤 특징, 그런 삶, 이런 내용을 다룬 작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헤밍웨이의 이런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온 작품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조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개츠비의 스콧 피츠제럴드였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헤밍웨이의 명성은 피츠제럴드를 능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1954년 노벨 문학상을 받으며 지금까지도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작가가 됩니다. 1952년에 발표된 노인과 바다는 수많은 헤밍웨이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모험을 즐기는 헤밍웨이의 개인적 특성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는 작품인데요. 그는 실제로 청새치 낚시를 하면서 이 작품을 구상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헤밍웨이는 이 소설로 1953년 퓰리처상을 수상했고, 이듬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죠. 그 스스로도 이 소설을 가리켜 평생을 바쳐서 쓴 글이라고 할 정도로 남다른 애착을 보여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은 비교적 짧은 소설이고 줄거리도 단순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에 담긴 메시지는 상당히 묵직하고 진지한 편이라고 할 수 있고, 독자에게 강렬한 이미지를 전해주고 있죠. 헤밍웨이 스스로도 사랑한 노인과 바다를 지금부터 같이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산티아고라는 어부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소설에서 노인이라고 지칭되는 인물이죠. 그리고 이 노인 어부를 존경하고 따르는 마놀린이라는 소년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제 노인과 바다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이 작품을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아시겠지만 서사 구조는 상당히 단순한 편입니다. 그래서 줄거리보다는 노인의 심리 변화와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관심을 가지고 감상을 하셔야 그 맛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쿠바의 아바나인데요. 평생 바다 낚시로 잔뼈가 굵은 산티아고란 노인은 벌써 84일째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84일 중 첫 40일은 마놀린이라는 소년과 함께 했지만 40일이 지나도 고기를 잡지 못하자 마놀린의 부모는 아들에게 산티아고의 배를 타지 말라고 합니다. 거듭된 불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잃지 않고 있는 산티아고에게 마놀린은 존경심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게 미끼로 쓸 정어리를 구해다 주죠. 정어리와 음식까지 구해다 주는 마놀린에게 노인 역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사랑하는 야구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다음날 노인은 아침 일찍 마놀린을 찾아가고 마놀린은 늘 하던 대로 노인의 출항을 도와줍니다. 고기잡이에 또다시 도전하러 나간 노인은 바다 위를 나는 새들을 보며 연약해 보이는 바다새들이 불쌍해 보인다는 생각을 하죠. 먼 바다에 자리 잡은 산티아고는 각기 다른 깊이로 미끼를 들이우고 물고기가 그것을 물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구남새를 목격하기도 하고 구름이 피어오르는 육지를 구경하거나 해파리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죠. 그러다 어느 순간 깊게 들이운 미끼를 물고기가 물고 산티아고는 상당히 큰 물고기임을 직감합니다. 그는 오랜 경험을 통해 적당히 낚싯줄을 쥐었다 풀었다 하며 물고기가 미끼를 깊숙이 물도록 유도하죠. 미끼를 물 물고기는 강한 힘으로 바다 깊은 곳에서 헤엄을 치기 시작하고 노인의 배는 속절없이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노인은 마놀린이 없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물고기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합니다. 해가 지면서 날씨가 쌀쌀해지자 낚싯줄을 계속 붙들고 있던 왼손에 쥐가 나서 뻣뻣하게 오그라들죠. 그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장기전을 대비해서 낮에 잡아두었던 다랑어를 먹어치웁니다. 그나마 날씨가 좋은 것에 위안을 삼으면서 노인은 첫날 밤을 그렇게 꼴딱 새고 말죠. 다음날 아침 일찍 물고기가 마침내 몸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노인은 그 물고기가 자기의 배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마치 물고기가 자신에게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끼죠. 정오를 지나 드디어 쥐가 난 왼손이 풀리는데 오후가 되어가지만 물고기는 지친 기색이 없습니다. 노인은 물고기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일종의 형제에마저 느끼게 되지만 결국은 죽여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죠. 저녁이 되자 물고기의 속도는 현저하게 느려지기 시작하고 노인은 최후의 사투에 대비해 잠을 자두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죠. 그는 낚싯줄을 몸으로 누른 채 잠시 눈을 붙입니다. 얼마 후 물고기가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해 노인은 잠에서 깨고 물고기는 수면을 반복해서 뛰어오르며 승부를 걸어옵니다. 셋째 날 아침이 되어 해가 떠오르고 물고기는 이제 배 주위를 빙빙 돌기 시작하는데 노인은 낚싯줄을 서서히 끌어당겨 작살로 숨통을 끊습니다. 거대한 물고기를 배에 묶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물고기의 피냄새를 맡고 상어가 꼬이기 시작하죠. 노인은 물고기를 지키기 위해서 갖은 도구를 활용해 사투를 벌이지만 그때마다 고기는 한 뭉텅이씩 뜯기게 됩니다. 날이 저물어 항구에 도달해 갈 때 상어떼의 공격을 받아 물고기의 뼈대만 싣고 한밤중에 항구에 도착하죠. 지친 노인은 자기 집에 들어가 기절하듯이 잠들고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노인의 배에 매달린 거대한 물고기의 뼈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노인을 찾아간 마놀리는 잠든 노인의 상처난 두 손을 보고 마음 아파하죠. 깨어난 산티아고에게 마놀리는 푹 쉬고 얼른 회복해서 자신에게 낚시에 대해 더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오후에 산티아고는 낮잠을 자며 사자꿈을 꾸고 마놀린이 그 옆에서 그를 돌보며 소설은 마무리됩니다. 이제 이 작품에 대한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scale of destruction I saw when I visited Ukraine was shocking, on a level I could never have imagined. 먼저 노인이 바다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대한 물고기를 잡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노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노인과 바다라는 이 소설의 제목은 마치 노인 대 바다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설을 읽다 보면 노인은 절대로 바다를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거나 적개심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의 제목이 노인과 바다가 사실은 적합하다고 봅니다. 노인 대 바다 하면은 노인과 바다가 조금 적대적인 관계, 서로 상대적인 어떤 대상으로서의 관계일 수 있죠, 그죠? 근데 나중에 이 작품을 보면 알겠지만 노인은 바다를 그 주변의 다른 속물적 인간들처럼 어떤 정복의 대상이나 적으로 보지 않고 같이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야 할 자연 환경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 노인과 바다는 내용에 맞다, 이렇게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다와 거기 살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동질감을 가지고 그것들을 형제라고 여깁니다. 우리의 우군과 적군이 함께 있는 저 위대한 바다도 우리의 친구야. 노인은 자기 힘에 버거운 큰 물고기를 만나 죽음을 각오한 사투를 벌이면서도 절대로 물고기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고기를 형제로 생각하며 그것을 죽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죠. 노인이 바다와 그 생명체들에게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이 삶을 위해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소설에서 그려진 노인과 물고기, 노인과 상어들의 사투는 삶을 위한 치열한 투쟁의 충돌입니다. 노인은 그것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알고 있었기에 그것들을 미워하지 못하고 삶을 위해 함께 싸워나가는 형제라고 본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우리 역시 매일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보내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진정한 평가 대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겠습니다. 노인 산티아고는 이미 84일이나 허탕을 친 상황이었고 그 때문에 마놀린의 부모는 아들이 그에 비해 타는 것을 막죠. 그래서 노인은 40일이 넘게 혼자 고기잡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놀린은 40일간 노인과 함께 고기잡이를 하면서 그가 얼마나 뛰어난 어부인지를 깨닫고 그를 존경하죠. 마놀린은 과정에, 그의 부모는 결과에 초점을 둔 겁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노인은 결국 물고기의 뼈다귀만을 가지고 돌아오는데요. 결과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노인의 3일간 사투는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사투를 생생하게 목격한 독자들은 그의 3일간 사투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뼈대를 보고 노인의 과정을 보았고 그 과정에 경의를 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독자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는 이유는 노인의 과정과 그것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노인이 물고기와 사투를 벌이며 내뱉은 이 말이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래도 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견딜 수 있는지 보여줄 거야. 저놈에게 말이야. 마지막으로 경험이 겸손을 낳는다는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마놀리는 오랜 기간 동안 고기잡이에 실패해서 의기소침해 있는 노인을 응원하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잡지 못할 고기는 이 세상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이 말에 대한 노인의 반응이 특이합니다. 난 내 생각만큼 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 평생 고기잡이를 한 베테랑으로서 소년의 칭찬에 우쭐해지고 과거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을 법하지만 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의 이러한 겸손의 근거는 그가 수없이 겪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장점과 한계를 명확히 알았죠. 그래서 허세 대신 겸손을 터득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그는 과거의 성공이 반복되지 않음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에 그것을 1000번 증명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또다시 증명해야 한다. 매번 새로운 때였고 그것을 입증할 때면 과거는 생각하지 않았다. 과거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 때마다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노인의 모습은 진정한 경험은 겸손을 빚어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노인과 바다. 자,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문학죽줍이라는 이분은 제가 수업 자료 영상으로 자주 쓰는 분입니다. 그 내용도 좀 많이 알차고 저와 또 해석하는 관점에 있어서 비슷한 점도 많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도 있듯이, 이 70세 넘는 이 노인이 그동안 바다 생활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물고기를 잡고 그 업적도 많았겠습니까? 근데 절대로 과거의 어떤 자기 성공담이나 이런 걸 늘어놓으면서 우쭐대는 그런 인물은 아니죠. 벌써 인격적으로 어떤 성숙한 그런 분입니다. 물론 나이 들었다고 해서 다 성숙한 건 아니에요. 나이 흠먹은 분들도 많죠. 나이만 많다 뿐이지 완전히 나이 대접을 받지 못한 분들도 사실은 주변에 많습니다만, 이분은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텍스트를 일단 들어가 보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주제가 개인주의와 상호 의존인데, 우리 인간이 사이로부터 이렇게 분리되고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우리 개인에게 우호적일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인지 아니면 무관심한 환경인지, 이것도 그 어떤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의문을 우리가 우리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 또 좀 더 나아가면 모든 생명체를,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생명체를 둘러싼 이런 자연 환경이나 이런 것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해밍웨이의 사실은 초기 작품 중에, 지금 우리 노인과 바다는 이제 말년의 작품인데, 초기 작품 중에 보면은 우리 시대의 In Our Time 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보면은 삶의 고통이나 어떤 폭력이나 전쟁의 잔인함 이런 게 나오거든요. 아까 해밍웨이의 그 자서전적인 전기에서 보면 이분이 스페인 내전이라든지 전쟁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험담이 초기 작품에 녹아 있는데, 이 해밍웨이의 마지막 작품인 노인과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분의 작품에는 인간의 운명에 이렇게 무관심하고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한 이런 환경, 주변 환경과 맞서서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개인의 비극적인 상황, 이런 게 작품 속에 많이 나옵니다. 이 노인과 바다에서 보면은 바다라는 이 굉장히 넓은, 어떻게 보면 우주 속에서 이런 그 바다만큼 이렇게 넓은 이런 주변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운명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힘, 이런 것과 대결해야 하는 우리 인간의 삶을 이 작품에서 또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인간의 삶에 대한 해밍웨이의 어떤 이 작가로서의 철학이 예술적으로 또 심오하게 잘 표현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까 속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한 노인이 깊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다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모티프에서 출발을 하지만, 작가 해밍웨이는 해밍웨이 자신이 사실은 낚시를 즐기는 낚시광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작품이 출판되기 한 20년 전에 이미 쿠바의 그 하바나 바다에서 실제로 청새치를 잡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진에도 이제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에스콰이어라는 잡지에 낚시에 관한 많은 기사가 또 나온 적도 있고, 그래서 해밍웨이가 청새치 낚시의 스릴이라든지 이런 또 혼자 배를 타고 있는 노인의 이야기를 다룬 다른 작품이 있었어요. 푸른 물결 위에서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이 작품도 발표했는데, 그런 글 속에서 보면 이미 이 말년의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이 나오기 이전에 벌써 어느 정도 기본적인 구조가 앞서 이런 작품에서 약간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이 1952년에
발표가 되고 출판이 되자마자 비평가들과 독자들의 찬사를 받았고 매우 또 다양한 의미를 가진 작품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비평가들의 그 비평을 잠깐 보면요. 이 베이크라는 분은 이 작품이 사실적이면서도 예술가와 예술작품의 관계, 또 작가의 자전적인 내용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필립 영이라는 비평가는 이 소설의 승리는 고전적인 비극의 승리이고 작가의 개성과 예술이 극도로 잘 융합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작품의 종교적인 상징에도 주목을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작품을 해석하면서 볼 수 있지만 종교적인 상징성이 사실은 이 작품 속에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막 쇼르라는 비평가는 이 작품을 이 작가에게만 제한할 수 없는 예술적인 투쟁의 드라마다. 이렇게 어쨌든 다양한 비평가들이 이 작품을 굉장히 찬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밍웨이가 이 노인과 바다에서 보면은 우리 삶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미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인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평가들이 이 해밍웨이의 문학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야기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상징적 차원에서도 우리가 작품을 좀 읽을 때 신경을 써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밍웨이의 이런 문학의 상징주의를 잘 설명해주는 이론이 보통 빙산 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스berg theory. 그러니까 빙산이라는 말이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빙산이 너무 거대하니까 그 중에 일부만, 그죠? 한 부분이란 말인데 여기에도 나오지만 해밍웨이가 그 스스로 오후의 죽음이라는 작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산문 작가가 자신이 쓰려고 하는 바를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생략할지도 모른다. 만약 작가가 진실하게 쓰고 있다면 독자는 작가가 쓴 것처럼 강렬하게 느낄 것이다. 빙산의 움직임에 위험이 있다면 그것은 물 위로 드러난 단지 8분의 1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막 그대로 빙산의 일각이다. 그죠? 그래서 일본 보고도 우리가 빙산의 위용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은 이 이야기의 본질을 감추거나 생략하는 이런 상징주의 기법을 통해서 다른 작품들보다도 이 해밍웨이라는 작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작가 해밍웨이가 물론 말은 이 소설에 관한 비밀은 어떤 상징도 없다는 것이다. 바다는 바다고 노인은 노인이고 소년은 소년이고 청새치는 청새치 그 자체이고 상어는 다른 상어보다 더 좋거나 더 나쁘지 않은 그냥 상어일 뿐이다. 이렇게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 작품을 다 보면은 이 상징적인 어떤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 많고요. 또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런 상징이 특히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해밍웨이가 다양한 상징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 우리 인생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이 작품이 처음에는 그 노인이 멕시코 만류에서 그 작은 배를 타고 혼자 고기를 잡는 노인이었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시작한 것은 그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작가의 의도인데 이 처음 이 짧은 문장만 보아도 독자는 우리 인간의 고립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세계와 우리가 대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평가들 중에 이제 거코라는 분의 비평을 보면요, 사회적인 세계로부터의 이탈과 자연 세계로의 진입에 대한 해밍웨이의 긴 탐색의 절정이다. 이렇게 또 찬미를 했고요. 개인과 사회의 단절이라는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사실 해밍웨이의 사회에 대한 관심이나 이 작품의 의미를 간과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해밍웨이의 주인공 이 노인 산티아고는
너무나 멀리,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세상 모든 사람들 너머로 멀리,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이탈하죠. 너무 먼 바다로 떠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이 노인의 의식 속에서 사회와의 관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노인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다에서는 외롭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해밍웨이의 다른 작품 중에 보면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To have and have not 이라는, 이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 해리가 하는 말, 어떤 인간도 홀로일 수 없다, 이 말, 그죠? 이 말과 또 의미가 비슷하고요. 또 해밍웨이의 다른 작품 중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작품에 나오는 조던, 주인공 조던이 한 말 중에 어떤 사람도 섬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부분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한 개인으로서 사회와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밍웨이의 등장인물들이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이탈해서 자신만의 어떤 분리된 그런 평화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결국 자신이 속한 세계로 돌아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그 주인공 존슨, 다른 등장인물이죠. 존슨이 비평가 중에 존슨이라는 분이 한 말을 보면요, 초기부터 특히 1937년 이후에 해밍웨이의 사상과 예술의 진정한 방향은 사회로의 복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적절한 언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와 이 상호 의존의 관계에 대해서 비평가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해밍웨이 작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텍스트에서도 이 노인 산티아고를 둘러싼 비극적인 상황,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다른 생명체나 자연과의 상호 의존 관계, 또 인간의 행동 규범이 개인의 삶에 어떤 의미와 중요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이 작품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본론에서 개인과 사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작품이 이제 시작되면 노인 이 산티아고의 외모를 표현한 내용을 보면요, 좀 실패한 인간의 모습처럼 비춰집니다. 이 늙은 어부의 얼굴이 보면 앙상하고 주름진 얼굴, 그리고 열대의 바다에서 햇빛을 많이 받아서 생긴 갈색 반점이라든지, 또 손에는 밧줄을 많이 다루면서 생긴 상처라든지, 이런 굉장히 보잘것없는 외모가 많이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이 더 이상은 과거처럼 이 바다에서 어부로서 챔피언 같은 존재가 아니다, 현실의 어떤 이 노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노인의 작은 배의 돛도 보면은 밀가루 부대를 기워서 만든 그런 돛이에요. 굉장히 보잘것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패배주의적인 그런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좀 느낄 수 있고요. 더구나 이 노인이 우리 아까 수업 동영상, 참전 동영상에서도 말이 나왔지만 84일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 40일 동안은 소년 마놀린이 이 노인과 함께 바다로 나갑니다. 그 당시에 이제 주로 어린애들은 좀 경험 많은 어부들과 함께 나가면서 그 일을 배우거든요. 근데 이 마놀린이라는 소년은 이 산티아고 노인 배에 탔어요. 그런데 처음 40일 동안 이 노인과 같이 갔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소년의 아버지가 이 노인 산티아고를 아주 불행의 최악의 형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소년을 다른 배에 태우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인이 사회로부터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데, 더군다나 이 작품에는 이 노인과 관련된 중요한 여성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 마놀린도 역시 이 노인의
노인이 항해하기 전과 항해한 후에만 등장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또 등장하는 관광객들조차도 이 사회가 멀리 떨어져서 존재한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 개인의 운명에 이렇게 무관심하고 어떻게 보면 적대적일 수 있는 이런 주변 환경, 그런 사회 속에서 산티아고가 어부의 일상적인 삶에서 이런 영웅주의의 필요성과 영웅이라는 어떤 존재를 나이든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감을 결국은 증명해 보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노인이 이전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87일 동안이나 빈손으로 돌아왔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현재 자기가 이렇게 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광활한 우주에서의 어떤 질서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젊을 때는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겠습니까? 그죠? 고기가 잘 잡히는 때도 있고 또 못 잡히는 때도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오랜 어부 생활 경험, 잔뼈가 굵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87일 동안 고기를 못 잡은 거에 대해서 뭐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산티아고는 내일은 좋은 날이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혹은 하루하루는 새로운 날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희망이나 자신감을 항상 가진 분이죠. 그래서 산티아고는 이런 마음속에 어떤 신념이나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사람의 눈도 이제 표현한 내용을 보면은 바다처럼 푸른빛이면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생기가 있습니다. 활기가 있고 패배를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이 자신이 태어난 이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이 노인의 강인한 의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해밍웨이의 작품 중에 아까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이 작품은 아까 언급이 안 된 것 같은데, The Sun Always Rises,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이것도 유명한 작품이지 않습니까? 이 작품에 나오는 그 투우사, 그죠? 로메로라는 인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물들하고도 비교가 되는데, 이 로메로는 전문적이고 투우사가 될 운명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이 산티아고 노인과 좀 의미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작품에 나오는 그 소년 마놀린이 음식을 구해주지 않으면 식사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이 산티아고가. 그런 상황에서도 산티아고가 생존할 수 있는 이유도 역시 이 다른 작품 투우사 로메로처럼 그런 특징, 용기와 긍지를 갖고 그 투우와 대결하는 그 투우사 로메로처럼, 그죠? 노인 이 산티아고도 물고기를 잡는 기술을 잘 알고 있는 그런 경험 많은 어부이고, 그래서 자부심이나 강한 의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랫동안 고기를 못 잡았다 해서 거기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작품에서 보면은 처음에 이제 배를 타고 나가면서 구남조나 돌고래도 보고 고기의 위치도 예상하면서, 그 당시 수확의 시기가 9월달이니까 그죠? 큰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면서 낚시줄을 오른손 손가락에 잡고만 있어도 깊은 바닷물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어떤 어부들보다도 미끼를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고요. 그래서 산티아고가 손에 쥐가 나면 마사지를 해주고 태양에 노출시키면서 기운을 내기 위해 자기가 잡았던 날참치를 먹기도 하죠. 이런 극한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티아고의 이러한 모습이 보면은 작가 해밍웨이가 왜 이 사람을 영웅으로 주인공으로, 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선택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젊은 어부였다면
오로지 어떤 그 신체적인 힘에만 의존해서 고기를 잡았겠죠. 그렇지만 이 산티아고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익힌 어떤 삶의 지혜, 숙련된 기술 이런 걸로 자기 지금 노인으로서의 어떤 부족한 신체적 힘을 이런 경험으로 대신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가 해밍웨이가 그 다른 작품 오의 죽음이라는 작품에서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네, 여기 나오죠. 힘은 죽이는 실제 순간을 제외하고는 덜 유용하다. 이렇게 투사가 그 육체적인 힘에 대해서 말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외적인 힘이 아닌 내적인 젊음이고, 또 이것은 그가 소년 마놀린을 반복해서 생각하거나 아프리카 해안의 어떤 그 해안가를 어슬렁거리는 젊은 사자들을 해상하는 장면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노인과 바다에서 해밍웨이는 이 노인 산티아고하고 소년 마놀린의 관계를 통해서 개인이 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살아갈 수 없고 항상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어떤 당위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이 노인 산티아고는 소년 마놀린에게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또 그 소년은 노인을 사랑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베이컨이라는 분도 이 두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기를 잡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행동 규범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배우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 혹은 양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보인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 마놀린이 이렇게 바다에서 사투를 끝내고 돌아왔을 때 산티아고의 피 묻은 손을 보고 흐느끼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그 종교적인 상징을 생각하면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흐느끼는 제자들이 또 연상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소년 마놀린이 이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많은 훌륭한 어부들과 위대한 어부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산티아고가 최고예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노인에 대해서 정말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는 존재가 이 소년 마놀린입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테라스의 주인인 마틴에게서 받은 음식을 가져다가 저녁을 차려다 주기도 하고, 또 산티아고가 고기를 잡는 데 필요한 신선한 미끼, 그죠? 정어리 같은 것도, 청어 같은 것도, 그죠? 갖다 주고, 또 옷이나 물, 비누 이런 생필품도 준비해 주죠. 마치 여성이, 부인이 하는 역할을 이 소년이 해줍니다. 그리고 이 산티아고도 역시 바다에서 혼자 고기를 잡을 때 항상 마놀린을 생각합니다. 이 마놀린을 데리고 왔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말도 하거든요. 마놀린이 여기 있었으면, 이런 말도 반복하면서 이 소년의 존재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고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은 세대를 초월해서 서로에 대한 우정이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노인과 바다에는 여성 인물은 사실 안 나옵니다.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과 소년의 관계에는 여성 인물이 없지만 어떤 부드러운 그런 관계가 존재하고, 남성 간에도 이런 우정이, 여성 못지않은 이런 부드러운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이제 해밍웨이, 특히 미국 문학의 어떤 전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죠? 남성성이라는 점에서. 그래서 이런 상호 의존과 유대감이나 이런 가치는 이 작품 속에서 뭐 야구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구라든지 또 해변에서 뛰노는 사자들이라든지 이런 상징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상호 의존이나 유대감을 알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야구 같은 경우는 이 야구라는 운동 경기 자체가 정말 단체 경기 아닙니까? 그래서 작가 해밍웨이가 예전 다른 작품에서 종종 다뤘던 개인적인 경기가 주로 보면 투구라든지 사냥이라든지 낚시라든지 이런 건 다 개인적인 경기거든요. 이런 거하고는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비록 이 노인 산티아고 스스로가 이제 야구를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말은 합니다만은, 이 산티아고가 청새치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에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유일한 관심사가 보면은 야구입니다. 특히 야구를 생각할 때마다 누가 나옵니까? 작품을 읽어본 사람 여러분 알겠지만, 그 당시 뉴욕 양키스의 디마지오입니다. 유명한 선수죠. 이 디마지오 선수한테 위대한, 영어의 그레이트죠. 위대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이면서 특히 애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디마지오의 아버지도 역시 자신처럼 가난한 어부였거든요. 그리고 또 디마지오가 야구 선수로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발 뒤꿈치가 잘 부어오르는 부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산티아고가 디마지오 선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노인 산티아고에게 디마지오는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영감의 근원이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현실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원동력 되는 그런 역할 모델이 디마지오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 산티아고에게 있어서 과거에 대한 어떤 해상이나 이런 것도 역시 현재의 자신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이죠.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 산티아고가 옛날에 이제 수년 전에 카사블랑카에서 굉장히 건장한 흑인과 하루 동안 잠도 자지 않으면서 팔씨름을 한 적이 있답니다. 손톱에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팔씨름을 했는데 마지막에 챔피언 타이틀을 얻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걸 떠올리면서 자신감을 또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보면 과거에 대한 이 해상, 산티아고가 과거를 해상하는 것이 그 젊은 시절에 아프리카 해안에서 사자들을 보았던 기억하고도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노인인데 이 노인이 된 산티아고에게 있어서 이제 이런 젊은 시절처럼 격렬한 행동은 뭐 생각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꿈속에서 이 산티아고가 꿈속에서 아프리카의 이런 길게 뻗은 금빛 해안에서 그리고 고양이처럼 뛰어다니는 사자들을 꿈속에서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더 이상은 자신과 이 거대한 청새치에게 폭력과 어떤 파괴를 가져다주는 개인적인 행동에 관한 그런 꿈을 이제는 꾸지 않고 노인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해안의 젊은 사자들의 꿈을 꿉니다. 이런 게 다 힘의 근원이죠. 자신한테 힘의 근원을 전달해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비평가 중에 이제 예이처 시인이기도 하죠. 예이처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삶을 상징할 만한 어떤 장면이나 모험이나 또 그림, 이런 그림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그 이미지가 그 사람의 정신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노인 산티아고의 꿈은 사자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사자가 상징하는 어떤 힘과 용기, 위험,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항상 자기가 힘을 얻거든요. 사자의 꿈이 이 젊었을 때 힘을 동경하는 이 산티아고의 어떤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불멸을 염원하는 것, 불멸. 해밍웨이 다른 작품 중에 단편 킬리만자로의 눈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그 표범, 산 정상에서 얼어 죽은 표범이 의미하는 것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지 않습니까? 동물의 왕을 상징하는 이 사자들이 고립된 개인주의나 자만심과는 반대되죠. 사회적 유대감을 잘 보여주는 게 사자입니다. 사자들이 서로 뭉쳐서 단체 생활을 잘하지 않습니까? 사자들이 물소나 이런 사냥을 할 때 보면은 단독으로 사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이렇게 물소나 이런 게 얼마나 사자보다 훨씬 덩치가 크거든요. 그 뿔도 얼마나 셉니까? 그 받치면은 우리 웬만한 생명체는 다 죽어요. 사자들이 서로 협동해가지고 수많은 물소떼 우리가 몰아가지고 거기에서 나고되게 해가지고 한두 마리를 이제 사냥을 하고, 그죠?
이렇게 협동적인 사회적 유대감을 잘 보여주는 게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밍웨이가 이 소년 마놀린과 사자들의 이미지를 이 노인인 산티아고와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젊음과 노년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잘 보여주는데요. 해밍웨이는 프랑스 파리하고 캐나다 토론토에서 작가 수업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때 뭐 콘레드의 작품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콘레드의 작품 중에 단편 소설 유스, 젊음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그 어떤 표현 기법을 아마 조금 응용했을 수도 있고요. 콘레드가 그 영국 런던에서 방콕으로 향하는 항해에서 용기 있는 젊은 말로우의 경험이 용기 있는 젊은 말로우하고 또 경험이 많은 배의 선장인 노인 비어드 이 두 사람을 서로 대조적인 그 어떤 구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가 들어가는 말로우가 젊은 시절에 자신을 회상하는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 해밍웨이도 역시 이 작품에서 산티아고와 마놀린의 관계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비시킴으로써 비슷한 효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년 마놀린하고 이 젊은 사자들은 이 노인 산티아고가 인내할 수 있도록, 참아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작품에 리듬감을 부여하는 거죠. 인간의 심장이 이렇게 수축하고 이완하고 심장이 이렇게 심장 박동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수축하고 팽창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현실 속에서도 이제 이 소년 마놀린은 수축하는 역할, 또 꿈속의 사자들은 이완하는 역할, 이런 기능을 해가지고 리듬의 어떤 효과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효과가 거대한 청새치를 잡았다가 결국은 잃게 되는 그런 구조에도 어떻게 보면 반영이 되어 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청새치 한 마리 거대한 걸 한 마리 잡아왔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결말이겠습니까? 상어 떼들이 다 먹어버리고 뼈대만 앙상한 얼마나 거대한 청새치입니까? 배보다도 더 큰, 그죠? 그렇게 이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게 결국 결과만 보면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작품에서 어쨌든 이런 우리 인간이 인생에서 삶에서 이렇게 투쟁하는 과정, 이 과정을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초점을 일단 맞추면서 작품을 보면은 더 흥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을 볼까요? 50분 다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인간과 자연 이 부분은 아마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노인과 바다 첫 시간을 했는데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읽으면 읽을수록 나이가 들어서 읽으면 또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직접 읽진 않았고, 요즘에는 그 유튜브에 듣는 그 독서를 읽어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력도 좀 요즘 많이 안 좋아지고 해서 그냥 켜놓고 밤에 잘 때 듣고 이래 했는데, 또 불면증도 있고 해서 듣다가 자고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읽었을 때하고 또 느낌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이 될 때 한번 이 작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끊고요. 다음 시간에 또 남은 부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